그러면 삼국지 연의에서 오늘 배운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유비를 볼까요? 자는 현덕이고 한나라 경제의 후손으로 한 왕실의 종친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돗자리와 집신을 만들어 팔 만큼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인품이 좋아서 자신을 낮추고 인지를 중시하는 너그러움이 있었기에 그것이 한 왕실의 종친이라는 자부심과 결합되어 멋진 매력을 발산하죠. 유비는 관우 장비와 도원 결의를 맺고 500명의 무리를 끌고 황건적 토벌에 나서는데 큰 공적을 세우지만 변변한 관직이 없어서 자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재능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네요. 유비를 형용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성품은 너그럽고 말수가 적었으며 기쁘나 분하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큰 뜻을 품어 천하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키가 7자 5치에 두 귀는 어깨까지 처지며 팔은 두 손을 들이우면 무릎을 지나고 눈으로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 얼굴은 옷같이 말쑥하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다. 비범한 생김새이긴 하군요. 다음으로 관우를 살펴볼까요? 관우는 원래 이름은 장생이고 자는 운장입니다. 관우는 외모가 아주 특징적이죠. 키가 아주 커서 구척, 당당한 체격에 대추처럼 붉은 얼굴, 눈은 형형하고 눈썹이 짙고 수염도 아주 길어서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사람 미염공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들고 다니는 무기는 82근이나 나간다는 청룡 언월도였죠. 관우는 삼국지에서도 무예가 출중한 그리고 의리의 화신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무예가 출중하기로는 장비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 장비와 더불어 만인지적이라고 불렸죠. 만 명의 병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장수란 뜻입니다. 관우는 이번에 배운 반동탁연합군에서 아주 용맹한 무장이었던 화옹의 목을 단숨에 벤 것으로 이름을 날리죠. 용맹한 화옹이 연합군 장군들을 속수무책으로 패배시키고 손으로 칼을 들어 올리면 말 아래로 장군들의 목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빠르게 연합군의 장수들을 죽여나갔죠. 그러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관우가 선뜻 화옹과 전투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조조가 관우에게 술을 한 쌍 권하죠. 관우는 돌아와서 마시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이 식기도 전에 관우는 화옹의 머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말도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다음으로 장비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장비는 자가 익덕이고 그의 모습은 뚜렷한 장수의 풍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키가 팔척에 표범 같은 머리, 번쩍이는 두 눈에 강한 아래턱, 수염은 호랑이같이 삐죽삐죽하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크고 힘은 거친 말처럼 셉니다. 그의 무기는 장팔사모라고 하는데 원래는 고기와 술을 팔던 상인이었죠.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해서 조금씩 익혀온 것이 만인지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무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비는 직설적인 성격에 조급하면서 목소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이다 같은 매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장비가 호래관에서 유비와 관우와 더불어 여포와 싸우는 이 장면은 삼국지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공손찬이 여포와 싸움을 하다가 위기에 빠지자 장비가 나가서 여포와 50합을 싸우죠. 그래도 쉽게 승부가 나지 않자 관우가 압사하여 다시 30합을 싸웁니다. 이어서 유비까지 나와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여포와 더불어 화려한 무예 솜씨를 펼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아주 화끈하고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죠.
여포는 세 사람의 무예를 이기지 못하고 몸을 돌려 후퇴하고 말았네요. 다음으로 조조에 대해 살펴봅시다. 조조는 자가 맹덕이고 환관, 조등의 양자인 조승의 아들입니다. 환관 집안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었죠. 본성은 하오씨라서 하오씨의 명장들, 무장들과 친분이 깊습니다. 외모는 키가 7자에 눈은 실처럼 가늘고 수염은 길었다고 하네요. 조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영민하고 빠른 판단력, 그리고 총기 있는 두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조조의 관상을 본 사람이 조조는 치세에는 능신이 될 것이고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후한 말기에 난세를 만나서 조조는 정말 간웅이 되었군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칠 때 잠시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머물렀다가 일어난 사건은 조조의 성격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조는 자신에게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만 그 집 식솔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조조는 도망치다가 마침 술을 사오던 여백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죽이고 말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배반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반하게 하진 않겠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세상과도 단판을 지어서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기백이 조조에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조와 자주 함께 등장하는 원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 자아가 본초이고 4대에 걸쳐 삼공의 지위에 오른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대장군 하진의 명을 받아 조조와 함께 군대를 편성하여 십상시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하진이 먼저 죽자 환관 2,000명을 죽이는 십상시의 난을 일으킵니다. 또 동탁 토벌군의 맹주가 되었고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한 후에는 하복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소는 조조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교유하여서 서로 의기투합하고 한나라 조정을 위해 일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화북 지역의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사이가 됩니다. 다음은 강동의 호랑이 손견에 대해 살펴볼까요? 손견의 자는 문대이고 강동, 오군 지역의 호족 출신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17살 때 전당 지역의 해적을 토벌하면서 용맹한 무예까지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한당, 조무, 황계 같은 걸출한 인재가 그를 따르게 됩니다. 손견은 황건적의 난에서도 공적을 많이 세웠고 반동탁 연합군에서도 참전해서 선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술에게 군량 보급을 잘 받지 못해서 화웅의 군대에게 고전하지요. 한밤중에 화웅의 군대에게 습격을 받고 너무 급한 나머지 부하의 투구를 바꿔 쓰고 도망칠 정도로 위기 상황도 겪었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에 불을 지르고 떠나자 손견은 낙양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백성들을 구하다가 우연히 옥새를 발견하죠. 그리고 바로 귀향길에 오르는데 유표를 만나서 크게 전투를 벌이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손견은 이후에 유표와 다시 전투하다가 계략에 빠져서 도망치는 유표의 군대를 앞서 쫓아가다가 매복한 군사들에게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말지요. 그러면 후한 말기 희대의 빌런이었던 동탁에 관해 살펴봅시다. 동탁의 자는 중형이고 어릴 때부터 무예가 뛰어나서 많은 공적을 올렸지요. 십상시의 난을 틈타서 조정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 한원제를 옹립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동탁 연합군에게 저지를 당하고 장안으로 천도하게 되죠. 장안으로 천도한 후에는 한헌제와 똑같은 의복을 입고 친척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려줍니다. 장안 북쪽 250리 지역에 별장인 미호성을 건설하고 20년 먹을 양식과 금은보화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었다고 하네요. 동탁은 관료들이 보는 가운데 항복한 병사 수백 명의 팔다리를 자르고 눈과 혀를 뽑고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포악한 행동 속에서 결국은 왕윤의 연한계에 걸려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쇠양 아들인 여포에게 죽임을 당하죠. 동탁의 시신이 저작거리에 버려지자 모두들 침을 뱉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호의호식으로 퉁퉁 살찐 동탁의 배꼽에다가 불을 붙이자 등불처럼 환하게 타올랐죠. 나중에 동탁의 부하들이 동탁의 시신 중에서 일부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였지만 천둥번개가 쳐서 관이 박살나고 장대비가 내려서 장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장사를 지내려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동탁의 시신이 모두 불타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장수 여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탁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에는 여포의 강력한 무예를 믿은 덕이 컸습니다. 여포의 자는 봉선이고 본래 병주자사 정원의 수양아들이었죠. 그렇지만 동탁이 여포를 마음에 들어해서 적토마를 주고 여포를 회유합니다. 적토마란 하루에 1000리를 갈 수 있다는 아주 빠른 명마이죠. 동탁은 적토마의 욕심이 나서 정원을 살해하고 동탁의 수양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왕윤의 미인계에 걸리고 동탁과 갈등하다가 다시 동탁을 살해하게 되지요. 여포는 장안에서 도망쳐서 원소에게로 몸을 위탁하였다가 다시 장막에게로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포는 인중여포, 마중적토, 즉 사람 중에는 여포요, 말 중에는 적토마다 라고 할 만큼 무예가 비길 수 없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걸어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탁의 전횡을 끝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왕윤과 초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왕윤은 여러 번 동탁의 암살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수양달인 초선을 이용해서 미인계로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하고 동탁을 제거합니다. 동탁이 죽은 후에 동탁의 부하인 이각과 곽사가 장안으로 쳐들어오지만 왕윤은 피신하지 않고 크게 호통을 친 후에 물루에서 뛰어내려 자결하고 맙니다. 초선은 왕윤의 집에서 딸처럼 자라난 각이라고 하였고 왕윤을 위해서 기꺼이 미인계에 헌신하였습니다. 초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후대에 초선은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초선의 용모가 빛나는 달처럼 환하게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노래와 춤에도 능하였다고 하지요. 어느 날 저녁 화원에서 초선이 달을 보고 있는데 구름 한 조각이 달을 스르륵 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초선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달도 스스로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었다 하고 말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킬 때 폐월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하지요.